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구레님 정신을 차리자 투쟁하셨고요. 모가골드님, 맞아요. 최은순. 내가 최순실하고 최은순하고 요즘 자꾸 헷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니면 하는 짓이 비슷해서 그런지 계속 최순실이라 그래. 최은순인데. 자, 소정님 부울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바꿔야 됩니다. 많이 바뀌었어. 진짜 많이 바뀌었어. 제가 한 십몇 년 전쯤에 부산 불교 방송에서 근무를 할 때만 해도요. 그때 투표를 하면은 7대 3이 나왔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 3. 그런데 요새는 하면은 일단 55대 45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좋아졌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민주 진영 쪽이 더 표를 많이 얻기도 합니다. 이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쭈루룩 당선되는 모습, 야, 이거 정말 옛날엔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근데 당선되잖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뀌어야 됩니다. 예. 혹시 부산, 경남 이쪽 계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 꼭 말씀해 주세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야지 부산이 살고, 민주 진보 진영이 들어서야지 부산이 산다.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이어야지, 그래야지 부산 사람이 대통령을 해 먹는다. 아니, 그 적폐 정당이 그 대통령 하면 누굴 하겠습니까? 박근혜 할 거 아니야. 이명박 할 거 아니야. 윤석열 할 거 아니야. 다 걔들 어딥니까? TK 아니면 강남이잖아. 그죠? 예. 어느 면으로 보나 부산 사람들은, 부울경 사람들은 그 적폐 정당 찍을 이유가 없어요. 예. 아, 자꾸 핏대고 그러게 되네. 선돌님, 할 줄 아는 게 수사밖에 없다는 거 보여주는 거니? 아직도 검사인 줄 아닌 거니? 라고 하셨어요. 예. 피님께서, 예, 저도 부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타 지역 사람 같으면 부산 사람들 욕을 왜 합니까? 큰일 나지. 내가 부산이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하지.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잠시 댓글을 좀 읽어드렸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주에 봉화마을이 있나 보죠? 그런 곳이 있구나. 예. 봉화마을. 봉화라는 지역 명칭을 쓰시는 데가 사실 생각보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김해에 있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들어 계신 곳은 봉화가 아니고요. 봉하입니다. 예. 아래.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경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 부채 폭탄이 터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5년 전, 20년 전 IMF가 국가 부채였다면 이번 부채는 서민들의 부채, 기업 부채, 그리고 국가 부채까지 함께 터질 거라고 합니다. 부채가 터지지 않는 것은 대기업 부채뿐인 거죠. 국가 부채가 많아서 경제 위기를 맞은 거는요, 사실상 유동성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만 잘 버텨서, 이 빚 관리, 부채 관리만 잘하면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 기업 부채, 특히 중소기업 부채가 폭발하게 되면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라는 것은 먹고 사는 걸 경제라고 합니다.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만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생산해서 쓰는 거, 먹고 쓰는 거, 먹고 쓰는 이런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네,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의 기본은 가격입니다. 소비를 해야 돼. 먹고 써야 된다 했잖아. 쓴다는 게 뭡니까? 소비예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폭발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의 근간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총선 직후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총선 끝나면 덮친다, 중소기업 부채 폭탄입니다. 사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도 위험해요. 자, 가계부채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른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인데, 이 주담대부터 지금 흔들린대요. 원래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유가 떼일 염려가 제일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주담대부터 흔들립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흔들리고 가게는 가게대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소자영업자들까지도 현재 부채 폭탄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게 먼저 터질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먼저 수치가 나온 게 있어요. 뭐다? 중소기업 부채 폭탄입니다. 여기 외에 또 있죠. 지금 부동산 PF 대출, 그게 또 200조인가 300조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400조 된다는 얘기도 있죠. 2000조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도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소기업 부채 폭탄이 곧 터지겠다. 왜? 만기가 다 돼 왔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게 왜 심각하냐? 첫 번째, 제가 지난해부터 부채 위기, 부채 폭탄이 터질 거라는 얘기는 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2000조를 넘어섰고, 그 중에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위기가 생겨버리면 은행이 기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했죠. 여기에 하나 덮친 것이 이른바 부동산 PF 대출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진 것이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연체율이 높다라고 해요. 그때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답답해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쌩 난리 났잖아요. 나 진짜 뭐 시위를 하네, 뭐 그래가지고 자영업자 연합회인가요? 자영업자 뭐 조합인가요? 그 사람 국힘당 국회의원도 했다는 그 사람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데모까지 했잖아. 시위하고 거기서 들어 눕네 마네 노숙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 근데 어느 하나 시위하는 새끼가 없네? 데모하는 놈이 없네? 야, 문재인이 이렇게 만만했어? 제가 아시아 경제에 있을 때 이선행가? 누구더라? 이선행가 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걔는 툭하면 자영업자 어렵다 하면서 이상한 기사를 쓰고 그랬어.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는 둥,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둥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까대는 짓거리를 했어. 내가 걔 기사 비판했다가 찍혔잖아. 그래가지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때 그렇게 험악한 기사를 쓰던 애들 지금 다 어디 갔지?
다 굶어 죽었나? 어? 그때 그 날리던 그 필진들은 다 어디로 갔나?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지금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이유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솔직히 지금 돌아봐 얼마나 그때 호황이었냐고, 잘 살 때였잖아.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못 사는데 그때는 그렇게 쌩 난리 치던 애들 지금 다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위기인데 위기인지를 다들 모르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부채 위기가 심각했어요. 지난해부터 빚내서 빚 갚는 자영업자, 빚을 못 갚고 카드빚 내서 빚 갚는 사람들이 13조가 됐고, 부실대출 규모가 자영업자들만, 자영업자 부실대출가 대출이 700조에 일어난다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채무자가 연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700조. 다중채무자가 뭡니까? 여러 군데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빚내서 빚을 갚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연체액이 13조니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5월, 8월, 1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영업자 부채 폭탄. 그런데 이거는요,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를 안 했어. 그리고 만기가 좀 분산돼 있어. 그래서 위기 하지만 그럭저럭 아슬아슬 넘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가계대출. 자, 보세요. 아까는 뭡니까? 자영업자 연체 대출이 이렇게 위험하다. 완전히 어마어마하다. 자, 자영업자 부채 1000조. 여기 1000조가 나왔네. 여기 700조라고 하더니 1000조야. 자, 이게 1년 사이에 2.5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자영업자 부채죠.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뭐다? 가계대출도 연체도 최악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언제다? 이것도 작년 하반기 얘기예요. 가계대출이 지금 1800조, 사실 2000조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연체액이 지금 어느 정도다? 연체율이 무려 3%가량 올라갑니다. 계속 증가하는 거야. 특히 카드빚도 지금 자꾸자꾸 늘어난답니다. 자, 이게 심각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하락하면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야. 심각해졌죠. 자, 자영업자 부채 위기, 가계대출 위기. 자,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위기인 거죠. 자,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요.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가 무려 100조가 총선 직후에 다 몰려 있어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현재 800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조가 앞으로 서너 달 사이에 다 갚아야 되는 거야. 4, 5, 6, 7 이때 동안에 얼마? 벌써 80조죠. 그런데 여기 3월 달께 빠졌네. 3, 4, 5, 6, 7, 8 총선 전후를 다 합치니까 100조가 넘어버리네. 예, 제가 세봤습니다. 3월에 22조, 4월에도 22조, 5월에 22조, 6월에 20조, 7월에 17조, 8월에 18조, 9월에 19조, 합쳐서 얼마? 예, 140조. 그러니까 총선 때부터 올 추석 때까지 갚아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갚아야 되는, 아니, 중소기업들이 갚아야 되는 대출 규모가 얼마? 140조. 전체 규모가 800조인데 그중에 140조. 뭡니까? 예, 사실상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5분의 1. 5분의 1. 그거를 몇 달 사이에 다 갚으라고. 이거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중에 상당수는 빵꾸가 날 겁니다. 자, 원래대로 하자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은행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야. 왜? 부동산 PF 대출 빵꾸 나기 직전이잖아. 예. 가계대출 지금 주담대 빵꾸 나기 직전이야.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도 난리야.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 받을 길이 없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대출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만기가 집중돼버렸네. 이 만기의 상당수는 대출을 다시 회수해야 될 대출인 겁니다. 그래야지 은행도 살거든.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어찌 되겠어요? 이 대출 만기가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중에서 몇 군데는 빵꾸가 납니다. 빚을 못 갚는 거지. 그게 지금 언제? 총선 직후인 거야. 저는 총선 전후라고 봤어요.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4, 5, 6, 7만 봤는데 자, 3, 4, 5, 6, 7까지 심지어 8, 9까지 올해 9월은 넘어가야지 부채 위기가 해소가 됩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예. 합치니까 140조, 150조 정도가 돼요. 전체 800조 정도의 대출이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을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 경기 안 좋잖아. 그런데 대출 갚으래. 은행은 은행대로 이 대출을 꼭 받아내. 이번엔 회수를 해야 돼. 그래야지 지들도 살겠거든. 안 그러면 부동산 PF가 터질 수도 있고 가계 PF가 터질 수도 있고 난리도 아니야. 그죠? 위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 정권요. 사실 지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정권 같으면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돼. 그래서 3월 달부터 당장 다음 달이잖아. 다음 달에 지금 22조 만기가 돌아와요. 22조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예?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 정도면? 예. 800조 중에 22조면은요. 예. 이것만 벌써 5% 정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어떡하려고? 엄청난 양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자, 줄줄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들이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이 없어. 그리고 지금 그 뭐 재경분이 정부 뭐 국무총리니 이런 사람 이 얘기를 해야 돼. 당장 3월 다음 달부터 지금 터질 건데 거론하는 거 봤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쉬 이러고 있는 거지. 야, 선거 얼마 안 남았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능한 거죠. 무능은 둘째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위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눈만 딱 가리고 그냥 걸어가라고 슬쩍슬쩍 밀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눈을 딱 가려가지고 발밑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눈만 가리고 위기가 없는 것처럼 낭떠러지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벌써 작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만기가 딱 떨어지진 않았거든. 그래서 어찌어찌 잘 넘어왔는데 이제는 만기가 딱 돌아해버렸네.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자, 문제는 금융권의 연체 상황입니다. 보세요. 연체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게 작년 3월 달에 양상인데 그 뒤에는 더 연체율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섭게 연체율이 올라간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연체율 줄지를 않습니다. 연체율 중과가 잠시 주춤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연체율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작년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아이고 잠시만요. 예. 작년 말까지는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계고 기업이고 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부채 총액이 느는데 연체율까지 계속 상승한다.
대기업 연체는 주는지 몰라도 중소 영세 상인 가계 연체율은 계속 증가한다. 이거 큰일 났다. 위기다. 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 대책도 없고 아니 대책이 없는 건 둘째치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지가 부산 가가지고 사직운동장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사실은 아닌 거죠. 사실 당장 부산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아니 대통령쯤 됐으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야? 근데 기껏 가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아이씨 진짜 장난하나?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가계부채, 그 다음에 기업부채, 중소기업부채,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이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했던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 민생대책회의 했는데 민생대책에서 뭐 나왔는데? 없어. 기껏 해야지. 재건축한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재건축 규제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나요? 갑자기 기업 부채가 확 사라집니까? 가계 부채가 훅 줄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한테 위기, 지금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탕 하나 딱 주워주고 먹여주고 괜찮지? 자, 좀 더 버텨보자. 배고파 죽겠어요? 야, 사탕 하나 먹어.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또는 지금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말기 암 환자한테 계속 진통제 주면서 야, 참어, 괜찮아. 진통제 주면서 자, 참어, 괜찮아.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윤석열은 검사하면서 지금까지 배워온 게 그런 식이었으니까. 당장의 눈앞의 위기만 살짝 넘기면 되는 그런 상황을 알았지. 국가 경제의 기본을 처음부터 재설계하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윤석열 정권 은행 목줄을 붙잡고 늘어져서 은행을 협박해가지고, 보세요. 지난번에도 보면, 금감원장이 은행 그 관계자들 싹 불러다 놓고서는, 위협을 하잖아. 그리고 안 되면은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하잖아. 그렇게 은행의 목줄을 잡아채가지고 근근히 살짝 위기를 미봉책으로 덮어왔는데 이제는 그 상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어렵게 됩니다. 청년층 부채부터 붕괴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내부 사정입니다. 몰라.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없겠어? 있긴 있지.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누구를 족치면 돼? 요렇게 묻는데 우리 거꾸로. 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황당했거든요. 경제 전문가들이 가서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립니다. 라고 하면은 한참 딴소리를 하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누구를 족치면 되는데? 이런 얘기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족쳐서 될 일인가요? 아니잖아. 누구를 족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잡아서 족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코믹 범죄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범죄 영화들, 검사든 경찰이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범죄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멀쩡한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족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족치면은 그 피해자, 그 사람이 뭔가 해결책을 내놓고 내가 친구들 불러 모아서 해결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 범죄 조폭 영화를 보는 듯한, 코믹 범죄 조폭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래요. 몇 년 전에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아마 거기가 등장하는 어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하기로 아마 그 소녀 가장이 등장하는데 이 소녀 가장이 그 이른바 악성 사체에 시달리는 그런 애였던 거야. 그런데 이 악성 사체에 시달리는 얘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예. 사채업자 몇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야, 걔 사채 해결해 라고 하니까 사채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누가 돈 빌렸냐?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지들끼리 뿜빠이해서 끝내는 그래가지고 그 소녀 가장을 도와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검사였나 경찰관이었나 그 주인공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 봤을 겁니다. 그게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주 웃기는 모습이잖아. 그런데 그게 영화에 등장하는 웃기는 모습이 아니고 사실이었던 거죠. 윤석열 정권 그런 데는 거야. 누굴 잡아 족치면 돼? 그게 잡아 족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더 웃기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자, 제가 최근에 국힘당 쪽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 중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위기, 왜 윤석열 정권은 대책이 없냐? 아니, 아예 경제위기에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거론 자체를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장난으로 재미를 보는 애들이다 보니 말장난만 하려고 그랬지 뭔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안목이 없다. 한동훈만 해봐라. 말장난만 하지 않냐. 근데 이 말장난으로 재미를 보지 않냐.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위기가 있다라는 전 인식도 없다. 그냥 말장난하고 누구 헐뜯고 누구 조롱하고 그런 것만 해도 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해도 지지율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경제에 신경 쓰겠냐. 그거는 해봤자 선거에는 그닥 도움이 안 되거든. 경제를 살려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랬으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한테 정권을 내줄 이유가 없지. 경제가 얼마나 잘 풀렸는데. 그렇죠? 경제를 아무리 잘 만들고 잘 운영해봤자 선거에 이기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말장난으로 해 장난질을 치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누구 모함하고 핀잔 주고 망신 주고 그런 거는 표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고 보면 유권자들도 문제죠. 그런 말장난에 헤헤헤 좋다고 표주는 사람들도 문제지. 진짜 국민들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정부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국힘당 내부에 이렇게 혀를 쯧쯧 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거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지금 경제가 위기라서 이 경제 위기를 넘기지 않으면 옛날에 IMF 때 이명박이 김대중한테 정권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 경제 위기라는 인식이 없다. 약간은 IMF 같은 위기만 안 터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IMF 같은 위기가 터질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 IMF 직전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IMF 직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 IMF를 겪었던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그런 게 없는 거야. IMF 같은 위기가 또 오겠어. 그것만 아니면 되지. 라고 넘어간대. IMF 같은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하면 택도 안 해주라 하지 마. 이런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정권을 주물럭거리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말장난 좋다고 말장난 잘한다고 표주겠다는 놈. 솔직히 그런 자들하고는 진짜 한 하늘 아래 있기가 싫죠. 이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지금 무기를, 독약을 자기 입에 털어 넣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독약에 설탕이 발려져 있으니까 야 맛있다 하고 먹는 거지. 예, 그거 먹으면 죽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참 짜증납니다. 짜증나.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일 답답한 거는, 그래,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에는 뭐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런 거 배울 기회도 없었다 치죠. 근데 20, 30대 이 젊은 친구들, 알 만큼 아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괜히 참 핏대가 오르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저들은 모르겠죠?